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들어섰던 여러 국가들에 대해 발전과 그 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여러 초기 국가들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무엇이었냐?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첫 번째 고구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한북, 오늘의 주인공은 광개토대왕이에요. 사실 광개토대왕, 고구려 하면 역시 광개토대왕이죠. 물론 장수왕 때도 상당히 고구려의 위세가 대단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고구려 하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 몇 명 뽑아봐라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광개토대왕, 장수왕, 영계수문, 아마 요 정도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 하면은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고구려의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래서인지 고구려가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국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국가,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좋게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은요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시절의 그 엄청난 국력을 갖는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시련과 고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깐 조금 딴 얘기를 할게요. 여름철의 상징적인 동물이 뭐가 있냐면요, 매미가 있어요. 그쵸? 맴 굉장히 시끄럽죠. 매미 우는 소리는 진짜 여름의 가장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매미는요 상당히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오래 사는 곤충인데 무려 7년 동안 군뱅이로 땅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매미로 우화를 해가지고 7일 동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참 매미의 일생이 애틋하지 않나요? 7년을 햇빛도 못 보고 땅속을 헤집고 다니다가 드디어 날개를 달고서 하늘을 날아오는 매미가 됐을 때 그 매미의 수명은 겨우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미의 그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군뱅이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미하면 언제 시절만 보냐면은 그 고작 7일간 있었던 짧은 세월, 그 세월간의 모습만 보고서 우리는 매미의 전부를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개토대왕 시절에 그 막강했던 국력을 자랑하던 그 시절이 오기까지 고구려는요 수도 없이 위기를 겪습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수도가 적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광개토대왕 시절에 그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광개토대왕 시절에 가장 최고의 사건을 뽑아보려면요, 광개토대왕이 신라 수호 요정이었다. 그죠? 신라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라를 도와주면서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 한두 국가가 참전한 게 아니에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외 무려 5개의 국가가 참전했던 국제적인 대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고 고구려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패권은 확실하게 백제에서 고구려 쪽으로 넘어가고, 나아가서 고구려는 북쪽으로 더 진출을 해서 만주와 요동 일대를 장악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진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겪고 또 어떻게 이런 영광을 쟁취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성립 시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고구려 누가 세웠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바로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부여의 서자죠, 이 사람도. 그죠? 화동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서자들이 나라를 많이 세우는 것 같아. 온조도 서자고, 그죠? 자, 주몽이 부여에서 원래 이제 소속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따로 갈라져 나온 집단입니다. 즉 부여에서 이주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부여는 여러모로 좀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몽이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활을 잘 썼다고 그랬죠. 활을 굉장히 잘 썼다고 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주몽이 개인적으로 활을 잘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죠. 그죠? 근데 활을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활을 잘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나름의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부여에서 주몽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것 같지가 않아. 주류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비주류로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비주류로 있느니 그냥 어떻게 하겠다. 따로 갈라져 나와서 내가 나라 세우겠다 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이 졸본이라는 지역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세력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건국된 것이 고구려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이었는데 그 졸본에서 어느 쪽으로 옮기냐면 국내성 쪽으로 옮깁니다. 왜? 중국과 좀 붙어 있어요, 졸본은. 그래서 언제 중국이 여기를 쳐들어올지 몰라. 그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뭔가 좀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내성 쪽으로 수도를 유리함께 옮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조왕 때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게 되는데 바로 그 옥저를 정복하게 되고 이제 게르부의 왕위 독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랬어요. 5개의 부족이 연맹한 국가였고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왕권이 그렇게 센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구려는요, 부여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면은 부여는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기록에 보면은 부여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고 전쟁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좀 사정이 달라요. 땅 자체가 워낙에 척박하다 보니까 뺏어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기들은.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왕권이 빨리빨리 신장이 됩니다. 즉, 전쟁은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는 게르부에서 왕위를 확실하게 독점을 하게 되고 오부체제로 확립을 하게 되는데 국가의 기틀이 이렇게 딱 포맷이 짜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맹왕국 시절에서 그래도 왕권이 좀 어느 정도 확립된 본격적인 고대 국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고국천왕 때 와서 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방위부를 중심으로 오부를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오부 체제는요, 좀 정비는 돼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나 이때는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오부 체제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 그리고 왕위 계승도요, 이젠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대왕에서 고국천왕으로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왕위도 계승도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을파소예요. 파출소 아닙니다. 을파소예요. 그죠? 자, 을파소라는 신하를 등용을 해요. 사실 이 사람은요, 당시엔 좀 비주류에 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주류에 해당했던 사람을 등용했다는 건 뭐냐면은 신진 세력을 이용해서 구세력을 좀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파소를 중심으로 국정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을파소의 건의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진대법입니다. 이 진대법은요, 기본적으로 춘대 춘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춘대요, 춘대. 봄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추납입니다. 가을에 다시 갚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게 있죠. 봄철이 되면요, 굉장히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구민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추수할 때 갚아라 라는 방식을 썼다는 것인데 이 진대법은 그 뒤에도 고려시대의 흑창이라든지 조선시대의 황곡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젠 부족적인 성격에서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뭐냐면 진대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흉년이 들었은 적이 있었겠죠. 먹을 게 없으면요, 부족 단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아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이제 관용을 베풀면서 아향을 베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제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구민 정책이 실시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구려가 점점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고구려가요,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은 동천왕 시절에 조위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조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고조선 얘기하면서 중국사 한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고대 시대는요, 어쩔 수 없이 중국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한이라는 나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혼탁해집니다. 그 유명한 황건적의 난, 십상시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 유명한 삼국지 있죠. 유비의 촉, 조조의 위, 그리고 손권의 오, 이렇게 삼국으로 분류가 됐는데 당시 조조가 세운 위나라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조가 세운 위라고 해가지고 조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위하고 전쟁이 붙어요. 요동의 패권을 놓고서 조위와 전쟁이 붙는데 광구검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마 삼국지 좀 읽어보신 분들은 광구검 하면 바로 귀에 와닿을 거예요. 아, 그 친구, 그죠? 자, 광구검이 고구려를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동천왕이 여기서 이제 맞붙게 됐는데 두 차례의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좀 우쭐한 마음에 동천왕이 좀 방심을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전투에서 광구검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면서 결국 동천왕이 치명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당시 조위의 군대가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은 국내성을 점령을 해요.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리고 동천왕은 옥저 땅까지 도망가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결국 반격전을 펼쳐가지고 다시 국내성을 되찾지만 광구검은 이미 다 국내성을 약탈하고 초토화시킨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성에다가는 지키지 못하는 성이다라는 치욕적인 문구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자, 이게 고구려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은 고구려는 진짜 짱센 국가고 한 번도 이런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구려도요 이렇게 짓밟힌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자,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고구려가 극복을 해나갔나, 그 극복 과정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세기에) 들어서면서요, 미천왕 때 그래도 고구려가 다시 한번 정비가 됩니다. 이때 한사군이었던 낭랑에서 좀 갈라져 놓은 부속군이었어요. 대방, 이 두 개를 갖다가 축출을 하면서 평안도, 황해도 일대를 영유한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천왕 때 가서 고구려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치고 올라오게 돼요. 다시 좀 기세를 회복을 하는데, 이 고구려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위기가 언제였냐면은 고국 원왕 시절이에요. 자, 다시 또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 삼국으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삼국 중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냐면은 조조가 세운 위도 아니었고, 유비가 세운 촉도 아니었고, 송건이 세운 오도 아니었어요. 희한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당시 위의 신하였던 사마이, 그 사마이 가문이 나중에 권력을 독점하면서 찬탈을 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사마염이 진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 진에 의해서 중국 천하가 다시 통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마염이 세웠던 이 진은요, 진시황제가 세웠던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불러요. 서진, 왜 서진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염이 세운 진은요, 얼마 못 가가지고 금방 무너집니다. 이상하게 진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오래 못 가나 봐, 나가. 그래서 물론 그 진짜가 한 분이 서로 다르긴 한데, 자, 아무튼 간에 그 진이 누구한테 또 몰락을 하냐면은 북방 이민족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당시 기준을 봤을 때 양자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 그 남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사마임이 세웠던 진은요, 이 남쪽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한족 왕조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방 이민족은 북쪽에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개의 국가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호 16국 시대라고도 하고, 남조하고 북조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갈라졌다 해가지고 남북조 시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민족이 세웠던 북방의 여러 개의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전연. 자, 근데 이 전연과 고구려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전연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또다시 고구려의 수도가 고구려의 수도가 또 짓밟힙니다. 이건 진짜 치욕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수도가 짓밟힌 정도가 아니라 포로가 엄청나게 끌려갔어요. 3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끌려가고 왕족도 상당수 끌려갑니다. 심지어 당시 전현군이 와가지고 미천왕의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끌고 와요. 인질로. 고국 원왕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는 누구하고 맞붙게 되냐면은 백제하고 맞붙게 돼요. 그동안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남쪽에 있던 백제가 어느 날 힘이 굉장히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구려가 먼저 백제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치양이라는 그 부근에서 백제군과 싸우는데 여기서 대패를 해요. 그리고 그 여세로 몰아서 백제군이 이제는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냐면은 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요 평양에서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평양 뚫리면은 자기도 국내성 또 지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양에서 백제군을 막아서는데,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백제군이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지만 끝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일단 퇴각을 해요. 근데 전투 도중에 참 운명이 정말로 이게 얄궂어요.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이게 뭐 정조준에서 쏜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고국 원왕이 탁 맞아버립니다. 직사하진 않았고 맞아서 중상이 입었는데 결국 이 전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하게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고국 원왕인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원통하게 고국 원왕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와, 이 위기를 진짜 크게 받았어요. 이게 1차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차 때는 그래도 동천왕이 어느 정도 반격을 좀 가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무슨 북쪽에서도 공격당하고 남쪽에서도 공격당하고 정신없이 얻어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 전쟁에서 죽는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 고구려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군주가 한 명 나타나니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짜 힘들어지겠다. 자, 그러면서 소수림 왕이 중국 쪽에 접근을 해요. 당시 중국도 또 판세가 바뀌어가지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현이 잘 나가다가 소수림 왕 때는 이 전현이 몰락하고 전진이라는 나라가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전진이라는 나라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전진과 교류를 하면서 뭘 설립하게 되냐면 태학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자, 태학이라는 것은 당시 고구려의 초급 교육기관이에요. 이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전문적인 행정 관료를 양성해내자라는 취지도 있지만, 이 태학을 통해서 뭐에 대한 기반을 닦아놓는 거냐면은 바로 율령에 대한 기반을 닦아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율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전진으로부터 뭘 도입하냐면은 불교를 도입해요. 당시 전진에 승려했던 순도라는 사람이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되고, 소수림왕이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초문사 이불란사라는 저희들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불교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부여 사람들은 살아서 왕은 죽어서도 보다 왕이다. 살아서 백성은 죽어서도 백성이다. 그래서 순장이라는 거 했다고 그랬죠. 이 순장이 언제 없어지냐면은 뭐 사실 부여만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순장 비슷한 풍습이 뭐 나라마다 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순장이 결정적으로 없어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요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윤회를 한다고 가르쳐요. 윤회.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내가 왕을 따라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윤회라는 사상을 이용해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비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왜 노비로 태어난지 아냐? 그거는 네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똑바로 살아. 네가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너는 다음 생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자, 반대로 귀족들한테 뭐라고 하냐? 니들이 왜 귀족을 태어난 줄 알아? 그건 니들이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 근데 만약에 네가 현생에 나쁜 짓만 골라하고 아랫사람 괴롭히고 왕한테 덤벼들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업을 쌓게 되면은 너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거야?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야. 너 똑바로 해. 열심히 해. 그죠? 자,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엄청난 그 갑부의 재벌 2세 분도 혹시 계실라나?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저 같은 서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서민은 뭐예요? 전생에 나쁜 짓도 좀 저질렀고 좋은 일도 좀 했고 적당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적당한 걸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건 묻자고 하는 소리고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왕권에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왕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땡! 왕은 그게 아니죠. 그죠? 왕은 예외입니다. 왕은 부처님이에요. 왕즉불 사상이죠. 그죠? 왕은 부처님인데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사는 게 하도 한심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서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됩니다. 즉 불교 도입을 통해서 왕권도 강화시켜주고 사회도 통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마법의 키워드가 바로 이 불교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3년에 율령이 반포돼요. 순차대로 이렇게 딱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율령은 뭐냐면 일종의 법입니다. 율은 형법이고 령은 민법인데 중국의 성문법인 율령을 도입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율령이 도입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태학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구려에는요. 사실 경당이 뭐 소수림왕 때 꼭 있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당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아마 어느 정도 그 형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수림왕 때 가가지고 좀 모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태학이 중앙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이었다면 경당은요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학문과 무예를 같이 가르쳤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근대사 시간에 이것도 언급하려고 할 겁니다. 자, 경당은 학문과 무예를 같이 연마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다. 지방에서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무예를 학문과 같이 가르쳐서인지 고구려인들은 전투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의 위기를 맞이했던 고구려가요. 그래도 미천왕 때 한번 잠깐 좀 반짝 치고 올라오고 소수림왕 때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다시 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구려 역사가 순탄치는 않아요. 마냥 그렇게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굴곡이 있었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가 드디어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바로 누구의 등장? 광개토 대왕의 등장이죠. 고구려 하면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진짜 이건 공식 아니에요, 그죠? 뭘 해도 다 성공시키는 먼치킨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고구려는 일약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돼요. 자, 광개토 대왕은요, 뭐니 해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아예 즉위식 때부터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기로 하냐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는 백제를 공격하겠다. 당시 중국의 정세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진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고국 원왕 시절에는 전연이었고 소수림왕 시절에는 전진이었어요. 근데 그 전진도 이제 몰락해가지고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후연이 들어섭니다. 근데 후연이 상당히 막강했기 때문에 일단 후연과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누구를 먼저 치겠다. 남쪽으로 가서 백제를 먼저 쳐서 진짜 원통하게 돌아가셨던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갖겠다고 하면서 남쪽으로 먼저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관미성을 함락해요. 당시 백제의 굉장히 요충지였던 관미성을 함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공격합니다. 한성을 공격하니까 당시 백제의 아신왕이 완전히 그냥 혼미백산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결국 항복을 합니다. 근데 항복을 했다고 해서 백제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협상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시 백제의 아신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영원토록 대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왕의 종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고구려를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서 광개토 대왕이 통쾌한 복수를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란, 그 다음에 숙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말갈로 바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연을 타겟으로 잡고 이제 북방으로 진격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어디를 정복을 하냐면요, 요동을 정복을 해요.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국내성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차지했을 때지 요 부분을 차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 알짜배기 땅인데 철광석도 많이 나오고 물산이 풍부한 진짜 여기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데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숱하게 노력했지만 정복을 못하고 하다가 광개토 대왕이 바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 시절에 고구려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그 시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외관계에서 봤을 때요,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아신왕이 이때 분명히 항복선언을 했는데 말이 바뀝니다. 광개토 대왕이 다시 돌아가니까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태도가 딱 바뀌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야하고 외하고 백제가 연합을 해가지고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고구려하고 싸우긴 좀 그렇고 누구를 먼저 잡자. 신라를 잡자. 왜? 신라가 이미 소수림왕 시절부터 고구려하고 좀 커넥션이 있었어요. 아주 그렇게 끈끈한 동맹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서로 협력관계에 있었는데 그러면 협력관계에 있는 신라를 먼저 잡고서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싸워보자라고 작전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백제, 가야 외에 1대1로 싸워도 자기는 자신 없거든. 근데 3명이 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죠? SOS를 치는 겁니다. 빨리빨리. 자, 그러자 광희소 대왕이 신라를 돕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대를 파병합니다. 기병과 보병 합쳐서 5만 명의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금강가야가 바로 이때 금강가야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다는 그 증표로 뭘 남기고 가냐면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호우명 그릇이라는 걸 남기고 가요. 자, 그러면서 가까스로 신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명심해 두십시오. 세상에 공짜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공짜고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를 괜히 도와줬을까요?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가 값을 받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것은요, 나중에 신라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에 광기토 대왕은 신라의 수호 요정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자선 사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도와줬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신라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남방을 이렇게 또 평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광기토 대왕 때 연호를 사용했는데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광기토 대왕 하면 영락이죠. 그죠? 이 영락을 사용하게 되면서 광기토 대왕의 시절에 고구려는 최절정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근데 고구려가 운빨이 좀 있습니다. 광기토 대왕만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먼치킨이었는데 그 아들도 아주 걸출한 왕이 나와요. 자, 그 다음번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수왕이었어요. 왜 장수왕? 장수했죠. 그죠? 진짜 장수했어요. 장수왕이. 당시 이제 거의 90 몇 살까지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중국의 그 진시황제가 막판에 그 불로장생,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애타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불로초를 찾았는데, 그 불로초 찾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30대였어요. 30대. 웃기죠. 그죠? 아니, 30살짜리가 늙어 죽을 걸 걱정해가지고 불로초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고대 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살아봤자 40대입니다. 대부분이. 조선시대쯤 가도요, 60 넘기기 힘들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수명이 막 연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람들이 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장수왕이 90대까지 살았다는 거는 일반인의 거의 한 2.5배는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장수를 하면은 자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왕이 지나치게 오래 살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조, 그죠? 그 사도세자의 비극. 사실 그 사도세자의 비극도, 조금 이제 그 아버지인 영조가 오래 살아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고구려 쪽으로 돌아와서 장수왕이 오래 살아서 본인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안 좋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안 좋았어요. 고구려 왕실은 고시거든요. 아들의 이름이 조다였습니다. 고조다인데, 아버지인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급기야 아들이 먼저 죽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왕위는 손자한테 물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감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에라이 이런 쪼다 같은 놈아. 야, 그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니? 이게 여기서 파생된 말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게. 야, 쪼다가, 그죠? 장수왕의 아들 쪼다가 장수왕보다 먼저 죽었어. 아니, 그냥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되나? 자기가 아빠보다 오래 살 그런 웰빙을 좀 연구를 하던가 그래야지. 가만히 있다고 그게 되나? 여기서 좀 비롯된 말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장수왕인데, 장수왕은요, 일단 북방 정책은 자기 아버지 때 했던 그 위협으로 그냥 마무리를 짓습니다. 당시 중국의 패권이 또 바뀝니다. 뭐 자꾸 바뀌어, 그죠? 후연이 몰락하고 누가 들어서냐면 북이가 들어서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 북이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협정을 맺게 되고요. 남쪽에는 남쪽에는 중국 왕조하고도 역시 교류 관계를 맺으면서 일단 중국하고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겠다?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수도를 옮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지도가 혹시 잘 안 보이신 분들은 교지를 참조해 주세요. 교지에 똑같은 지도가 있으니까. 여기 국내선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왜 옮겼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어디로 진출하겠다?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남진 정책의 의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거의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세력을, 신구 세력을 교체를 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는 점도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진격해가지고 결국에는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드디어 이 금싸라기 땅, 한강 유역을 이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광개토대왕에 이어서 장수왕 때까지 진짜 고구려가 최전성기 상한가를 치게 됐는데, 장수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도 참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나도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는 만주를 차지했고 나는 한강을 차지했고 얼씨구 좋구나, 그죠? 자, 그래서 장수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요, 바로 이 만주 지역에다가 광개토 대왕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개토 대왕비는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건 맞는데 광개토 대왕 때 세운 건 아닙니다. 누구 때 세웠다? 장수왕 때 세웠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광개토 대왕비군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가 어느 쪽이냐면 역시 남쪽입니다. 이처럼 장수왕은요, 철저하게 남진 정책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이 또 세운 비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쪽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여기서 중원은요, 오늘날의 충주 지역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만주 지역 정복했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웠다면은, 야, 나도 대단한 일 했거든. 내가 한강 일대 다 차지했다. 북한강, 남한강 그 일대 내가 다 차지했어. 나 대단하지 라는 걸 보여주려고 세운 것이 바로 중원 고구려비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럼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기왕이면은 백제하고 신라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한반도 통일했으면 좋았잖아. 사실 고구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밀고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칩니다. 나제동맹이 일어나요. 이제 백제와 신라도요, 결사적이에요. 신라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고구려의 지원을 받고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백제 다음에 자기 차례일 것 같아.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가야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 3개국이 아주 똘똘 뭉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얘네들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의 공격을 진짜 신들린 듯이 막아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제 신라도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장수왕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진짜 초특급 작전을 시작을 해요. 이 동해 쪽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서 흥해, 오늘날의 포항입니다. 여기를 관통해가지고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바로 직격 타격을 하자라는 작전을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기발한 작전이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당시 백제 가야가 이걸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재빨리 신라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흥해까지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가야, 신라 3개국 연합군이 이미 흥해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결국 승부를 보지 못하고 고구려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고구려가 백제, 신라의 그 나제동맹, 방어선을 최종적으로 돌파를 못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일단 못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고구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꼭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냥 이 정도 했으면은 백제 신라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줬고, 뭐 쟤들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도 상당히 넓으니까 이거나 좀 운영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인지 6세기로 넘어가면은 고구려가 뭔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문자왕 때요, 부여 왕실이 공식적으로 망명을 하면서 영토상으로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는 해요. 근데 이미 문자왕 때부터 어떤 분위기가 흐르냐면은, 남쪽으로 아무리 전진을 하려고 해도, 진격을 하려고 해도 나제동맹이 워낙에 결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다. 더 이상 남진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북진을 하려고 해도 중국하고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로 한 마당에 또 중국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전쟁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말 그대로 성장 동력이 끊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고구려는요, 철저하게 이거 전사국가예요. 진짜 알고 보면은 전투민족인데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전쟁을 통해서 발전했는데 그 성장 동력인 전쟁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힘도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온 약화가 뭐냐면은 왕권이 쇠퇴돼요. 그래서 안장왕에서 평원왕에 이르는 그 구간 동안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귀족들 간의 내분도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무려 3,000명의 귀족들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왕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전도 발생을 해요. 그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나주의 동맹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서 한강 유역을 빼앗게 됩니다. 즉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정세도 급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분열로 나라가 막 엄청나게 교체됐죠. 그죠? 무슨 뭐 전연에서 전진으로, 전진에서 후연으로, 후연에서 북위로 막 정신없이 그 바뀌었던 중국의 정세가 정리가 돼요. 드디어 뭐가 등장한다? 통일 제국인 수가 등장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도요, 평안한 무렵으로 가면은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분위기 전환을 할 겸 백제와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또다시 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원왕 때 나타났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보온달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바보온달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고대 사회, 아마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제도사 파트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엄격한 신분제 국가예요. 공주가 가난한 평민하고 결혼을 한다? 이건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보온달은 엄밀히 말하면요, 뭐 삼국사기에도 평민이었단 말은 직설적으로 없어요. 가난했다고만 했지.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바보온달은 아마 이 귀족 세력의 분열 과정에서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밀려나온 그런 몰락한 귀족의 후예였을 것이고, 그 몰락한 귀족의 후예인 온달을 등용함으로 인해서 신진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국정을 쇄신하려는 평원왕의 노력이 아니었겠느냐. 즉 고국천왕이 을파수를 기용했던 것처럼 평원왕이 온달을 고용해가지고 기용을 해서 국정을 쇄신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겠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다시 쇄신하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수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이 수와의 전쟁이 고구려의 앞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통치체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관등이라는 게 있는데, 관등은 뭐냐면은 공무원 급수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몇 급까지 있나요? 9급까지 있죠. 그죠? 뭐 기술직까지 합치면 한 10급까지 볼 수도 있어요. 당시 고구려의 관등은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0여 관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이라는 게 있는데, 왕이 최고 통수권자고 그 밑에 2인자를 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 총리에 해당하는 직함이 무엇이었냐? 처음에는 대대로였어요. 근데 그 귀족 세력의 그 혼탁한 시기가 지나가면서 대대로가 아니라 누가 수상이 되냐면 막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막리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연개소문이죠. 바로 연시가문. 자, 그래서 처음엔 대대로였지만 나중에는 막리지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귀족회의예요. 역시 고대사회는요, 귀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들의 그 합의체, 회의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회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제가회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앙 관제는요, 내평과 외평, 주부 이런 게 있는데, 내평은 안에 있는 내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외평은 바깥에 있는 그런 외정을 담당하는 곳이 외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보면요, 지금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나누죠, 그죠? 전 지역을 갖다 뭘로 나눕니까? 도로 나누죠. 대한민국 몇 개의 도예요? 한번 세볼까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8개, 제주도 9개입니다. 제주도가 도예요? 강화도는, 울릉도는, 진도는, 거제도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죠? 원래는 제주도도 그냥 섬이었어요.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아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별도로 분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9개 도예요. 고구려 행정구역 볼게요. 고구려는요, 수도는 5개의 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대한민국은 9개의 도였지만 고구려는 5개의 도, 즉 5부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부의 장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욕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위 조직이 뭐냐면 촌인데, 말단 행정단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행덩이 아니라 행정단위인데, 자, 그 촌주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 쓰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는데
왜 우리도 그 광역시라는 게 있죠, 그죠? 당시 고구려도 그런 개념으로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삼경, 즉 평양성과 궁해성, 그리고 한성, 한성을 모두 남평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행정 구역으로 삼경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대는요,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이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행정조직이 곧 군사조직이고요. 당연한 얘기죠. 지방관이 뭐겠습니까? 곧 군대 지휘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다면은 당시 군대 지휘관을 고구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모달, 대모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통치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고구려는 주몽 집단이 졸본 유역에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수도를 졸본에서 궁내성, 궁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동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졸본에서 궁내성으로 옮긴 거는 유리왕 때, 그리고 궁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거는 장수왕 때 기억해 두시고요. 태조왕은 오부체제를 정비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근데 오부체제가 아직은 부족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게르부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고국천왕 때 을파서의 건의로 구율제도인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부가 방위부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행정적인 조직으로 성격이 전환이 되고요. 그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국 원왕 때 고구려는 전형과 백제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고국 원왕이 백제하고의 전투에서 평양에서 원통하게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죠? 소스림왕 때 태학 설립, 최고교육기관인 태학이 설립되고 전진에 승리하였던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도입되고 이때 창건된 게 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불란사 이런 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이건 중국의 성문법인데 율은 형법, 영은 민법. 이 성문법이 유입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정비가 됩니다. 이제 도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는 요동을 정복하여서 최전성기를 이루었고요. 광개토대왕 때 신라를 구원한 것과 관련된 유물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명그릇 꼭 기억하시고요. 광개토대왕 때 사용한 연어는 영락이다. 영락하면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하면 영락. 광개토대왕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은 남진 정책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유역을 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강유역은 서울에만 흐르는 그 한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강, 남한강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장수왕 때 세운 비석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국내성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광개토 대왕비를 세우고 오늘날 충주 일대에다가 중앙 고구려비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의 관등은 10여 관등으로 수상은 대대로, 그리고 6세기 이후에는 망리지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갑회의이다. 고구려의 행정구역은 수도 5부, 지방 5부, 특수행정 3경, 5부, 5부, 3경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 3경은 뭡니까? 평양, 그 다음에 국내성, 그리고 한성 이렇게 세 군데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지방교육기관은 경당, 경당은요 평민들이 다니면서 학문뿐만 아니라 무예도 같이 연마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행정조직이 곧 군사조직이고 지방관이 곧 군지휘관이다. 당시 고구려에서 군지휘관을 대모달이라고 불렀다. 그럼 지방 5부의 장관을 뭐라고 불렀죠? 욕살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번 역사추론형 문제입니다. 다음 사료에서 밑줄친 왕이 통치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72년 6월 전진에서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했는데, 자, 보니까 전진이 나왔고 순도가 나왔네요. 여기서 감 잡으셔야 되는데, 그죠?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요 왕 도대체 누구예요? 불교 도입한 왕, 전진의 승려 순도, 그죠? 소수리 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왕의 업적을 고른 게 아니라 그 왕이 통치했던 국가의 특징이에요. 한 단계 더 깠어요, 그죠? 자, 소수림 왕이고 소수림 왕이 통치했던 국가는 고구려니까 고구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왕은 사신을 보내 담례하고 토산문을 조공하였다. 375년 2월 비로소 초문사하고 나중에 이불란사까지 창건이 되죠.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로 머물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로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불교의 시작이다.
자, 그럼 고구려의 특징으로 잘못된 거 보겠습니다. 1번, 구민제도로 진대법이 있었다. 고국천황 시절에 을파소가 건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지방교육제도로 경당이 있었다. 학문과 무예를 같이 연마했다고 그랬어요. 국가 최고기관으로 태학이 있었다. 소수림왕 때 만들어진 거죠. 국가의 수상을 상자평이라고 불렀다. 아, 여기서 나왔네요. 그죠? 상자평이 아니라 대대로 나중에 후반부에는 망리지라고 그랬어요. 상자평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백제의 수상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게 나왔죠? 5번, 행정구역으로 수도 5부, 지방 5부, 특수행정 3경이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1번에서 잘못된 건 몇 번입니까? 1번에서 잘못된 것은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신문 자료에서 나타난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고르시오. 자, 유물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해내는 문화탐구형 문제예요. 여기에 보니까 웬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고 그릇 바닥에 글씨가 막 깨알같이 써있죠. 그죠? 그리고 역사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주 호우총 중요하고 고분에서 청동그릇 발견되다. 청동그릇 발견됐다고 해서 이게 뭐 청동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청동그릇은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쓴다면은. 그죠? 일단 호우청이란 말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학자들은 경주 호우청에서 발견된 청동그릇 바닥에 새겨진 글자를 해독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을묘년, 아마 요거는 제작된 연도인 것 같아요. 이 그릇이. 국강상, 요게 포인트네요.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쓰여있다.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과 관련이 있네요. 그죠? 쓰여있어 본 유물이 고구려의 지배층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광개토 대왕을 상징하는 뭔가 그 그릇이, 지배층이 있었던 그릇이 왜 경주 호우청에서 발견됐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죠? 이거를 엮어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광개토 대왕 때 뭐 했었지? 5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신라를 도와줬었지. 바로 나오죠. 그죠? 뭐겠습니까? 1번에 나왔네요.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사로 신라를 구원하였다. 그것과 관련된 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호명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명 그릇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따라서 2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지도와 같은 형세를 이룬 시기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니까 이 지도로 보면요, 고구려가 국내선에서 평양으로 뭔가 지금 이동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선 근처에 뭔가 비석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이름은 안 써있지만 남쪽에도 비석 같은 게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한성을 점령하고 흥해 지역까지 화살표가 있는 걸로 보아서 남쪽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도 동부여, 숙심, 부여, 거란, 후연, 이 나라들을 향해서 계속 화살표가 뻗어나가고 있는데, 요때가 언제예요? 즉 광개토 대왕에서 장수왕에 이르는 그 최전성기 시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최전성기 시절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거. 중앙 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 장수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 충주 일대에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요거네요. 그죠? 1번 맞고. 2번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국내선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2번 맞고. 3번 조이의 광구검의 침공을 받았다. 이거는 한참 전의 얘기죠. 그죠? 한참 전에. 대략 한 서기 3세기 무렵에 동천왕 시절에 광구검의 침공을 받으면서 국내성을 한번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3번이 이 최전성기 시절에 이야기하고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한강 유역을 정복하였다. 정복했죠? 5번 중국의 남북주와 교류하였다. 자, 이 최대 세력을 구성했던 장수왕 시절에 장수왕은요, 중국의 남조와 북조 두 개의 세력과 다 교류를 했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중국하고 싸우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남쪽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대 세력을 확보했던 장수왕 시절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마쳤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구려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환상적인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강대했던 국가.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갔던 시절. 고구려는 처음부터 그렇게 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구려한테는 엄청난 시련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을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간에 이르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도요, 그 영광을 누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다시 침체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여주게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중에서 첫 번째 국가인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나라,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백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자, 이 시간 강의 듣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